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제 나이 6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머리가 언제 이렇게 허옇게 샜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네요. 이 나이쯤 먹으면 모든 일에 묻어내지고 또 주변의 재미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쇼킹한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것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마치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착착 계획을 세워 절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지만 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가난했을 거라고 짐작하시곤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축산업을 하셨고 농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은 어려웠지만 꽤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 땅은 사계절 내내 풀빛이 짙고 아침이면 안개가 뿌옇게 피어오르던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고 조용한 농가였지만 저희 집은 그리 궁핍하지 않았죠.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간절히 아들을 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집안일을 물려줄 아들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 낳으신 후 자궁에 큰 문제가 생기셨고 결국 적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그 수술 후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셨고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4살, 5살 무렵이었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선명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렴풋한 감정들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던 전, 동네 어른들 덕분에 정서적으로 큰 결핍 없이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은 다 같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네 아빠 늦게 온다지? 이리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우리 수영이는 오늘 독후감 숙제 있다고 하던데? 넌 없어? 오늘은 이모가 책 읽어줄게. 이런 말들을 해주는 이웃 어른들이 없었다면 저는 더 외롭고 삭막한 아이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 먹이고 들판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농장이 그분의 전부였죠. 그런데 일이 전부였던 만큼 저에 대한 애정은 조금 부족했어요. 저는 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거나 마을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의 반응은 늘 같았어요. 잘했다. 다음엔 더 잘해라.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아빠, 나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 다음엔 전국대회도 나가보자. 무뚝뚝하게 그러시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상처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셨겠죠.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농사일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을 텐데 딸이라서 뭐 해볼 것도 없고. 그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건가 싶었죠. 아무리 어려도 그런 말은 기억에 깊이 박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걸 전혀 모르시는 듯 했어요. 아니,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도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도
아버지는 묵묵히 밥만 드셨습니다. 한참 후에 밥은 먹었냐? 한마디 건네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쩌면 그분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겠죠. 아버지께서는 소를 키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마리 팔면 큰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소라는 게 매일같이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언제나 빠듯했고 아버지는 돈 쓸 일이 생길 때마다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소 한 마리 더 키워야 하는데 여물값은 또 어디서 나누? 게다가 해마다 조금씩 낡아가는 축사며 보수 작업이 필요한 곳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셨죠. 손 하나 거들 사람 없는 농가에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은 가요.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저 그런 현실을 견디는데 익숙해져야 했고 어느새 제 삶도 그 안에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19이 되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들이밀었습니다. 성적이 꽤 괜찮았거든요. 저는 서울로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나름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대학 졸업해서 보란듯이 회사원이 될 거예요. 여자가 대학은 무슨. 가봤자 좋은 꼴 못 본다. 이 나라 꼴 봐라.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학생 운동하다 잡혀 들어가겠지. 차라리 빨리 시집이나 가라. 그래야 집안에 보탬이 되지. 허튼 소리 할 거면 일찍 잠이나 자.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말씀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그 시절 나라의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꿈을 그렇게 간단히 눌러버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건데 아버지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는 이 시골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서울을 간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를 따라 본격적으로 축산일을 돕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축사로 향했고 우리를 청소하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어요. 여름이면 땀이 줄줄 흐르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다 체력 싸움이다.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일하는 저를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뻐근했지만 그만큼 삶의 리듬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데 역시 체력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디선가 약재를 받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한약이에요? 아니, 아버지, 이런 건 어디서 얻어오셨대? 너 주려고 내가 얻어왔어.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체력이 보강되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말씀과 함께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오셨는데 약재 냄새가 얼마나 진하든지 숨이 막힐 뻔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정성껏 다리신 거니 억지로 몇 모금 마셨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약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가려우며 부어올랐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 위세척을 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일주일을 꼬박 알아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특정 물질에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셨죠. 그 일 이후로 저는 한약이라면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약제도 못 받아들이는 썩은 몸이냐? 내가 비싸고 좋은 걸 들고 왔더니만 병원비가 어째 더 나와? 아니, 아버지, 딸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차라리 미안하다, 몰랐다.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저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꾹 참으며 돌아섰어요. 제 아픔보다 아버지의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속에 저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딸이 되어버린 건. 그게 말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행동이나 시선, 그리고 말투 속에서 자꾸만 느껴졌죠. 무언가 해도 칭찬은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불만을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고, 제 존재 자체가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고요? 제 나이 25에 결국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25이면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제법 했던 편이니까요. 책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은 넓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였기에 언젠가는 여자도 직장을 갖고 또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골은 그런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자 나이 25이면 애 둘 낳아야 한다는 고루한 생각들이 사람들 입에 밥 먹듯 오르내리던 곳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그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22살, 23살이 되자마자 선자리를 들이밀며 이르셨죠. 이 나이에 시집 안 가면 누가 데려가겠냐. 여자는 젊을 때 보내야 좋은 데 간다. 나이 들어서는 어디 이상한 재취자리나 가야 하는 법이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아버지, 전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안 늦긴 뭐가 안 늦어? 좋은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이 채간다. 지금은 일하고 싶고 공부 더 하고 싶은데요. 왜 제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되려고? 어차피 여자 인생은 남편한테 달린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아버지의 잔소리만 길어졌고, 제가 도망치듯 선자리를 피할 때마다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사실 저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엄마는 결혼해서 줄곧 축산일을 하시며 고생만 하셨거든요. 소똥을 치우며 힘든 일만 하시다가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엄마의 삶이 뭔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그게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감당해야 했던 고된 희생이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에게는 헌신이라는 말로 포장된 또 다른 굴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접어야 하는 건 같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절 시집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번 새로운 선자리를 물고 오셨어요.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다. 공무원 준비하는 총각인데 인상 좋더라. 아버지,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일단은 제 인생부터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네? 또 그러냐? 너 그렇게 고르다간 결국 혼자 늙는다. 그게 얼마나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인데? 결국 저는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25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적당하다는 말, 지금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그렇게 시작한 결혼.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토록 남자 잘 만나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시며 선자리를 줄줄이 잡아오시던 아버지께서 결국 시집 보내신 자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아주 짠돌이 같은 남자였죠. 남편은 집안에 가진 것 없이 자라서 겨우 시부모님 명의의 집 한 채 있는 정도였고 생활도 참 알뜰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알뜰한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치사하게까지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할인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지금도 충분히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에헤이, 이 사람이?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내일 더 싸질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저에겐 늘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이 허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집간 딸이 되어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처럼 묵묵히 살아가야 하나 싶었던 거죠. 시집을 간 이후에 아버지는 혼자 시골에 남아 농사일을 지으시며 지내셨거든요. 저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죠.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도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늘 집에 있는 진통제 하나로 버티셨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버티고 또 버티시다가 결국 큰 병을 얻고 말았어요. 병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죠. 저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더 자주 연락드리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내려가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하던 일을 정리하시고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하고 약속도 쉽게 잡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모시는 건 제 몫이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모시는 걸 크게 반대하진 않았지만 점점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기, 내가 말이다. 네 남편한테 땅 좀 넘기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 집에서 신세 지는데 그래도 사위가 애쓴다고 생각해서 말이다. 그게 도리 아니겠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며칠 뒤에 아버지는 본인이 가진 농지 전부를 남편 앞으로 넘겨버리셨어요. 땅이야 사실 큰 가치는 없었어요. 농지라서 개발이 불가능했고 용도 제한도 많았죠.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은 많이 상했어요. 딸인 저도 있는데 사위한테 그걸 다 넘기다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그 땅 넘겨받은 날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평소엔 표현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큰 유산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짜증이 났던 건요. 그 재산을 통째로 우리 남편에게 줬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진짜 절 열받게 했던 건 따로 있었죠. 제 남편이요. 엄청난 짠돌이거든요. 아니, 그냥 보통 수준의 절약이 아니라 정말 정도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 땅을 아버지께 그냥 받아놓고도 팔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걸 본인 주머니에만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솔직히 사위에게만 그 돈을 전부 물려주신 거겠어요? 저랑 결혼을 했으니 받은 거잖아요. 여보, 그 땅 뭐하러 가지고만 있어.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팔아서 애들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태면 좋잖아. 그걸 왜 팔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언젠간 쓸 때가 생기겠지.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언젠가 쓸 일이라는 게 지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주머니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둘이나 되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았어요. 둘 다 아들이었고요. 얼마나 먹성들이 좋은지 밥을 방금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엄마 배고파 이러는 애들이었어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살집도 있고 키도 쑥쑥 컸어요. 고기도 좋아하고 밥도 넉넉히 줘야 하니까 식비가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고기라도 좀 자주 먹이자고 하면요,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고기만 많이 먹으면 병 걸려. 사람은 채소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나물 비빔밥 어때? 아니, 고기 싫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먹게 하면 어떡해. 한참 클 나이잖아.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그걸 못 사줘? 그냥 두부나 계란 먹이면 되잖아. 단백질은 거기서도 나와. 계란 2개 해줘라. 이러면서 생활비를 늘려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돈 아껴가며 장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식단 짜면요. 그걸 또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번 달엔 이만큼 썼네. 아, 저쪽도 했구나. 그럼 다음 달엔 조금 줄여도 되겠네. 아니, 이번 달에 내가 아껴서 저축한 거잖아.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진짜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렇게 쫌생이처럼 나와? 쫌생이? 말 다 했어? 아, 돈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줄여도 된다는 거지. 어차피 있는 돈 잘 굴려서 쓰면서 왜 이렇게 말에 토를 달아? 이렇게 말을 돌려가며 결국은 또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얼마나 짠돌이냐면요.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지난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버릴 바에 본인이 받아오면 안 되냐고 슈퍼집 아줌마한테 물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슈퍼집 아줌마한테 전해 들었을 땐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남편.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길에서는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휴, 한숨만 절로 나오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가난하면 모르겠어요. 남편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도 있었잖아요. 그 땅만 팔아도 당장 생활비 몇 년치는 될 만큼의 금액은 나올 텐데, 그걸 입 꾹 닫고 모른 척하며 자기 주머니에만 꼭꼭 숨겨놓는다는 게 전 정말 싫었어요. 그 땅이 아무리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라고 해도 팔면 팔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안 파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한테는 돈 아까워서 하루하루 쪼개 쓰게 만들면서 본인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돈을 절대 안 꺼내요. 생활비 조금만 더 줘.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장도 제대로 못 봤어. 아니, 당신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피난민처럼 살아야 하냐고. 노후자금 몰라? 요즘 물가가 올랐다고 난리인데 무작정 쓰면 안 돼. 계획적으로 써야지. 누구는 계획이 없어? 적어도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안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도요. 그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못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고기 사줄 돈이 부족하면 저라도 덜 먹었고 학원비가 모자라면 신용카드를 돌렸었죠. 제가 생활비를 정말 아껴서 써도 남편은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줄여도 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속상했어요. 아니, 부족할 땐 돈 더 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는 사실이 더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본인은 온갖 지독한 절약을 하면서도 그 땅 하나 안 팔고 가족한테는 인색하게 구는 모습에 진심으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저 가족끼리 함께 잘 살고 싶었던 건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죠.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셔서 명절이면 친정에 갈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상황이 그랬죠. 그런데 정작 시댁은 그렇게 꼬박꼬박 명절마다 다 갔다는 게 정말 웃긴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우리 시골 가서 인사드리자 이러면 남편은 꼭 이렇게 말했어요. 시골까지 왕복하는 기름값, 시간 다 계산해 보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해 아니야? 차라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잠깐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아? 이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댁은 서울에 계셨고 가까우니까 가자 가자 하면서 저를 끌고 갔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다 제가 해야 했어요. 진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우리 아버지는 왜 시골에서 올라오게 하고 시댁은 매번 우리가 가야 해? 그럼 시부모님께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똑같이 하자. 시댁에 가면 반찬도 많이 싸가지고 오잖아.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빈손으로 오시는데 그게 바로 손해라는 그 말에 저는 진짜 남편이 짠돌이 중에 짠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등록금 얘기가 나오면 남편은 꼭 아이들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했죠. 대학 등록금? 너희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왜 부모한테만 손을 벌리는 거냐? 아니, 대학에 간다잖아. 애들이 공부한다는데 그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아? 애들이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어떻게 해? 그럼 그동안 준 생활비를 잘 아껴서 모아놓고 왜 등록금으로 보태줄 생각은 안 했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았어야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무안할 정도였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그 조금 준 생활비로, 애들 고기도 못 사 먹인 생활비로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질려버렸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을 때도 몰래 저한테만 선물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선물 안 사. 아빠는 너무 짠돌이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빠 것만 딱 안 사올 수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난 왜 챙겨? 싫어. 엄마만 챙길래. 엄만 고생했잖아. 아들의 그런 말이 저한테는 가장 큰 상처였어요.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이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고 꼭 아끼고 아끼면서 자기 주머니 속 돈은 꽁꽁 숨겨놓았어요. 저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싶었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라길 바랐던 건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참다가도 그때마다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래도 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살아왔어요.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서운함과 억울함이 가득했죠. 그런 우리 아들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갈 때도,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갈 때도 우리 남편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돈 한 푼 지원해 준 적이 없었죠. 남편 스스로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며느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무심하게 굴었어요. 며느리들이 종종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 땅 진즉에 팔아서 생활비로 다 썼다고. 너희들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니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든 줄 아냐? 하면서 끝까지 배째라식으로 나오곤 했어요.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는 받은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하니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런데 웃긴 건 그놈들이 자기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냐?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나마 명절이면 얼굴 보는 게 다행인데 점점 그런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 간의 정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우리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다가 결국 쫄딱 망해 빚까지 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절 찾아와서는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집으로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들 빚이라도 좀 갚아주자. 어? 자식 새끼 힘들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걸 왜 우리가 해줘? 지가 일 버렸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내가 왜 나서야 해? 난 뭐 돈이 썩어나? 담보대출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누가 갚을 건데? 당신이 청소일이라도 할 거야?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둘째 아들은 이혼을 했고 그 뒤로 명절이든 뭐든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자꾸만 속상했죠. 첫째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지방을 떠돌며 빚을 갚느라 온갖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내가 정말 가진 것이라도 있었으면 빚 갚아줬을 텐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둘째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 마음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게 결국은 업보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우리 남편은 평생 그렇게 자기 돈 꽁꽁 싸매면서 자식들마저 멀리하고 결국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제 아들들에게 현금이라도 나눠주겠다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첫째 아들네도 시큰둥하게 굴었고 둘째 아들은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첫째 며느리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걸로 병수발하라고 시킬 생각이면 저희는 안 갑니다. 그 애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암으로 아프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로 살면서 애 키우고. 도움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으시면 저희도 둘째 서방님처럼 연락 안 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남편은 내가 병수발을 들다가 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어요. 장례식도 모두 끝나고 남편은 조용히 세상과 이별했어요.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납골당에 모셔놓고 매일같이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그런데 몇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연락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경계도 했지만 전화를 건 쪽에서 정중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땅 문서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땅 문서요? 무슨 땅이죠? 물었더니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땅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남겨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재산은 다 처분했지만 그 땅만큼은 끝내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고요. 아, 이 인간, 장인어른께서 주신 건 차마 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땅을 내 명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래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땅값이 무려 300배나 폭등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밭이나 일구고 가축이나 키운 땅이 300배나 올랐다고요? 이거 농지 변경된 지 좀 됐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하긴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가지고 계셨지. 그 주변이 전부 개발됐어요. 갈 일도 없고 저희 남편이 팔았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죠. 그럼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바로 팔 수 있나요? 요 근처에 부동산 많아요. 땅 사겠다는 사람도 줄 선 것 같은데 잘 알아보고 파세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땅을 처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우리 둘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제 마음도 모르는 둘째였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첫째 아들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그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만 저에게 이런 떡이 갑자기 굴러 들어올 줄이야 알았겠냐고요. 첫째 아들은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예, 네 할아버지께서 네 아버지한테 남겨주신 땅이 있는데 갑자기 땅값이 엄청 올랐대. 이걸 처분해서 네 동생 빚 갚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연락은 닿니? 나한테 연락을 좀 하라고 전해줄 수 있지? 빚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줘야 속이 편안하지 않겠어. 아버지한테 땅이 있었다고요? 아니, 다 팔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냥 쓰레기 땅 아니에요? 예전에 네 할아버지가 살던 시골 땅에 있던 건데 그게 글쎄 농지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땅값이 300배나 올랐다더라. 주변이 싹 다 개발됐대. 300배? 미쳤다. 내가 바로 알아보고 동생한테 연락할게. 저는 아들의 놀란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여태 부모한테 대면대면 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뿌듯하기까지 했죠. 우리 아들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다음 날 뜻밖에도 첫째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이에게 땅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집에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럼 괜찮지. 나도 땅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언제 올래? 제가 오늘 친정엄마랑 같이 일이 좀 있는데 그 일 보고 바로 갈게요. 간만에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그러니까 안사돈이랑 일을 좀 봐야 한다고 해서 헤어지고 오겠구나 했더니만 안사돈이랑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안사돈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그동안 명절마다 떡도 보내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교류를 해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무척 반가웠어요. 확실히 돈이라는 게 좋은 건지 평소 저에게 시큰둥하게 굴던 며느리가 친근하게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제가 일이 좀 힘들어서 한약방에서 약재 다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녹용 좀 다려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건강을 챙기셔야 할 나이가 아니신가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 그래? 약재를 다려왔다고? 그런 수고까지 하다니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안사돈이 있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네긴 했지만 언제는 푼돈 받아가면서 병수발 들기 싫다고 하더니 큰돈 생기니까 갑자기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껏 녹용을 내밀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최고급 녹용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마시고 불로장생하셔서 저희랑 오래오래 잘 지내요. 말을 하면서 녹용을 내미는데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죠. 저만 약재 달인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안사돈에게는 쌍화차를 준비해 와서 저에게 권했고 며느리에게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가져온 약재를 받아서 같이 마셨는데 그게 문제였죠. 약재를 마시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준비해온 그 약재 달인 물을 쭉 마시는 걸 보더니만 며느리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드디어 본론을 입에 담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그 땅판 돈은 통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바로 입금됐어요?
나는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한껏 밝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 돈을 전부 어떻게 나눠주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왜 벌써 김칫국을 마시나 싶었죠. 그래도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진실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겠다고 말을 하려는 순간 안사돈이 이상한 표정으로 어지럽다고 두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사돈이 걱정돼서 안사돈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지? 복통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엄마, 어디 안 좋아? 갑자기 왜 그래?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기 소파에 가서 좀 누워있어. 나 어머님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안사도는 겨우 소파 쪽으로 몸을 옮기면서도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고 하더니만 소파에 겨우 몸을 맡기려는 순간 휘청하며 중심을 잃고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저희 집에 온 사람이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사돈,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모르겠어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바로 119에 전화를 할까요? 그래, 119라도 불러서 병원에 가봐야겠다. 안사돈, 정신 차려요. 정신 놓지 말고. 안사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며느리도 멘탈이 탈탈 털린 듯 했습니다. 손을 달달 떨면서 119에 신고를 하더니만 저희 집 주소를 부르더라고요. 안사돈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눕혀놓고 얼굴에 묻은 토사물도 닦아내고 그렇게 한 10분을 기다렸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안사돈은 바로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며느리가 계속 안사돈을 부르는데 나중에는 정신을 놓아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몰려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응급실 담당 의사가 내게 물었죠. 저 혹시 환자분이 식사하신 건 어떻게 되시나요? 위장장애나 급성 복통 증세가 보입니다. 위세척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은 사실 먹기 전이었고 먹은 거라곤 쌍화탕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와 며느리에게 호들갑 떨면서 말을 했어요. 세상에, 그거 쌍화탕이 아니었어요. 한약 같은 것이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직접 쌍화탕을 주셨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쌍화탕을 드시겠다고 해서요. 나도 쌍화탕을 드리려고 했었지. 그런데 네가 가져온 그 약재 달인 물에 녹용이 들어갔다며. 내가 녹용에 심각한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 예? 아니, 그래서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약재 달인 물을 어머님이 안 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울 때 말입니다. 왜 약재 달인 걸 잘못 먹고 큰 탈이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서 녹용에 알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며느리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녹용을 먹으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다려온 그 약재물에 녹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가지고 온 정성을 봐서 먹긴 해야겠는데 먹었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걸 알았기에 차마 먹을 수가 없었죠. 제가 슬쩍 안사돈에게 녹용 알러지가 있다고 말을 했고 난감해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사돈도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느꼈나 봐요. 흔쾌히 바꿔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쌍화탕을 먹었고 안사돈이 며느리가 가지고 온 약재 달인 물을 마셨다가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을 하자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제가 다려온 그 물을 우리 엄마한테 줘요? 왜 우리 엄마를 먹이냐고요? 저는 며느리의 고함에 깜짝 놀랐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이상하신가요? 보통은 그런 상황이라면 며느리가 약제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녹용을 먹고 큰일이 날 수 있었음을 걱정한다거나 뭐 그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저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적반하장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막 발까지 동동 구르는 겁니다. 아니, 안사돈에게도 녹용 알러지가 있었어? 그런 줄 알았으면 안사돈도 거절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엄마 녹용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아예 거절을 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우리 엄마가 먹을 쌍화탕이랑 바꿔치기를 해서. 정말 나 어떡해. 왜 그러냐? 거기에 뭐 이상한 것 탔냐? 저는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 눈초리를 사납게 하고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머뭇거리는데 이건 뭔가 있구나 싶었죠. 제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었기에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계속 며느리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 약제 성분을 알려주셔야겠네요. 그래야 저희도 정확하게 약을 처방하죠. 이대로 냅뒀다가는 장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당장.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옴싹달싹 못하다가 결국에는 개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까마죽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까마죽 열매? 그게 뭐냐?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마죽 열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까마죽은 잎, 순, 줄기는 제한적으로 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열매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독성식품이더라고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과량 함유돼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솔라닌은 혈당을 조절하거나 혈구를 용해하는 성분이지만 과량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절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싶어서 독성이 들어가 있는 위험한 약재를 과하게 쓴 것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독성이 있는 약재를 쓸 수 있어? 약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조금만 쓰면 된다고요.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위장장애, 복통, 두통이 올 수 있다는데 양을 얼마나 쓰신 겁니까? 그게... 정말 어떡해. 30mg 썼어요. 그 양은 위험 수준의 양이었습니다. 즉, 안사돈이 마신 것은 독성이 들어간 약재 달인 물이었고 당연히 위가 멀쩡할 리도 없었던 거죠. 결국 안사돈은 의식을 잃은 채 위세척과 링거를 주렁주렁 꽂고 응급조치를 하게 됐음에도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 어떡해 하고 울먹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과연 안사돈이 아니라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도 며느리가 저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무리 한약재라도 저런 독성이 있는 걸 어떻게 저한테 먹일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그냥 절 해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남편이 남긴 그 땅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자 그것들을 전부 노리고 저지른 짓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고 가족이고 전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느껴졌죠. 나는 정말 큰 실망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하려고 한 짓은 범죄야. 그 약을 정말 나를 위해 가지고 온 게 맞다고 할 수 있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내가 녹용 알러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고도 일부러 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며느리는 제가 따지고 들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알만 빙빙 굴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알고도 일부러 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요. 아무리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슨 말이 나오시겠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서울 뿐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하면서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해칠 수 있느냐?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다니. 저희도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저희 마음도 이해는 해주셔야죠.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돈을 주머니에 꽁꽁 싸매고 저희한테 도움 안 주실까봐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이런 적반하장 소리가 나오나 싶었죠. 이건 누가 봐도 계획된 범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땅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의 짠돌이 기질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자식들한테 남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니었다면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서 땅이 팔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왜 제 입으로 무덤을 파겠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에게 빚 갚아주겠다고 첫째 아들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이 모자란 놈이 설마 둘째 아들의 빚만 갚아줄 거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본인에게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게야? 내가 둘째 아들 빚만 갚아주려고 했겠어? 너희에게도 당연히 그 몫을 나누어 주었겠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며느리는 제 말을 아예 듣지 않는 듯 했어요. 본인의 변명을 하기 급급했죠. 안사돈도 제가 녹용 알러지가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본인 딸이 가져온 걸 제가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선의로 바꿔 먹어준 것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식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며느리는 뻔뻔하게 본인 변명만 하고 앉아있다니요. 저는 정말 며느리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겁만 조금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는 건 좀 그렇죠. 저희 가족 내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저희끼리 해결해요. 겁을 2번 먹었다가는 저 세상 가서 남편 만나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소리래? 안싸돈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경찰을 결국 불렀고 의사의 증언이 합쳐져 며느리와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도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어떻게 경찰서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첫째야, 너는 정말 몰랐냐? 며느리가 나를 골로 보내려고 한 사실을 정말 몰랐냐고. 그러자 아들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경찰서에 불려와서 황당한데. 기가 막혀? 지금 발뺌이라도 하는 거야? 당신이 알려줬잖아. 어머님은 녹용 알러지가 심해서 그거 하나만 써도 골로 갈 거라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딱 들이밀더라고요. 경찰은 바로 증거라면서 확인을 했고 며느리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들어있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녹용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부터 약을 얼마나 써야 제가 의식을 잃을 수 있는지 까마중 열매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경찰은 아들도 공범이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보여준 셈이니까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너도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경찰관님들,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제 건강을 해치려고 한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를 해달라며 변명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모든 말들이 허울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머리를 헝클이며 며느리에게 탓을 돌리더라고요. 당신이 하자고 한 일 아니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다. 둘이 경찰서에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우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족 사이에 이런 불신과 배신이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말 돈 때문에 제 가족들이 저를 골로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조사를 하다 보니 나오게 됐는데 첫째 아들네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그 돈 때문에 이번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님께서 둘째 서방님한테 전부 다 줘버리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거나 없어질까 봐요. 고작 그런 이유로 이런 짓을 해? 내가 짠돌이 남편 때문에 돈이라면 아주 이를 갈고 있는데 너희한테 돈을 덜 줄까 봐? 정말 자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내가 속이 터진다. 그동안 제가 겪은 온갖 고생과 고난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졌죠. 이런 일을 고의로 해하려고 한 시도가 명확히 보였기에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민법에 보면 직계 존속에 대해 해를 끼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저는 그 법에 따라 아들 부부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네 부부, 둘 다 상속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우리 대출금 못 갚으면 집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길래 내가 챙겨주려는 것에 만족을 했어야지. 그렇게 저는 호통을 치곤 법적인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며느리는 중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낳아준 엄마에게까지 이런 짓을 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마저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가 지나고 안사도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능이 독성 물질로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신의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안사도는 저에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사돈이 무슨 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사돈의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 같았거든요. 안사돈,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인 것 같아서요. 아예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몫인데 어째서. 안사돈도 제가 치료비를 낸다고 하자 면목이 없다며 본인 생각해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며 딱 한 번만 받고 그만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죠. 자식이 저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저도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그 후 둘째 아들도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그럴 줄 몰라서 많이 놀랐어요. 저도 참담합니다. 저는 둘째에게 빚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도 그 말에 더 말을 얹지는 않더라고요.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진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의 부채감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식들과 더 멀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지금은 첫째 아들과는 아예 만나지 않고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빚만 갚아주고 가끔 전화통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 해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이 많아도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삶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진 걸 좋은 곳에 쓸 거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아픔을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전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